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4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직접 저희 다산에듀 연구소에서 복원한 문제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안과 관련된 사항 때문에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번개 배송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설비까지 총 60문제인데요. 이 과목당 20개씩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 2024년 2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회에서 2회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반 상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는 게 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금, 은, 동 하게 되면은 메달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은메달인 은이 전기 전도도가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이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주어진 보기에 따라서 1번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구리, 금, 알루미늄, 이 순서대로 가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아래의 설명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원자의 우리가 구성 형태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플러스를 가진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 자,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것을 원자핵이라고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원자핵에다가 이 전자까지 있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전자 무게의 한 1800배가 이 원자핵의 크기가 되니 어떤 구성이 가장 무거운 건지는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번, 전자의 질량과 원자핵의 질량의 합. 여기 전자와 원자핵 합친 거, 이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이게 가장 무겁겠죠. 두 번째, 중성자의 질량과 전자 질량. 여기 중성자와 전자, 원자가 빠졌으니까 그것보다는 가볍고요. 세 번째,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 여기 양성자와 전자, 역시 중성자가 빠졌으니까 또 가벼울 거고요. 이 네 번째는 중성자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빠졌으니까 원자핵의 무게만 이야기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이냐 물어보게 된다면, 원자핵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원자의 무게가 설명되는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그림에서 B점의 전위가 100V이고 C점의 전위가 60V이다. 이때 A, B 사이의 저항 3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은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눠서 그려보게 된다면 여기 B점과 C점의 전위가 60 그리고 100V라고 했어요. 자, 그때 여기 저항이 5옴과 3옴짜리가 있으니까 8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I는 R분의 V겠죠. 근데 R 값이 5 플러스 3이니까 8이 되는 거고요. 전압은 이렇게 40V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맞아요. 5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3옴과 4옴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3옴짜리 저항 하나, 그 다음에 4옴짜리 저항 하나, 두 개가 있고, 자, 여기에 3옴과 4옴에 몇 암페어? 5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문제에서는 몇 옴짜리 저항에, 3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3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면은, I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전체 전류 I0, 그 다음에 곱하기 이 두 개 R1 플러스 R2 두 개의 합분의 이 반대에 있는 거 R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 전류가 5암페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7이고요. 반대에 있는 것이 4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5, 4, 20 나누기 7 하게 되면은 한 3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2.86이 답이 나올 거고요. 자, 그게 바로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4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자, 이런 거지 일종의.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나간 것을 합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한 회로가 있고, 자,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다. 이 들어오는 전류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I0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나가는 것들을 각각 I1 그리고 I2라고 하면은 이때 I0라고 하는 것은 I1 플러스 그 다음에 I2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법칙, 무슨 법칙이죠? 키르히호프의 몇 번째? 첫 번째 법칙, 바로 전류 법칙이 되는 거죠.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전류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1번이죠. 5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회로, 예를 들어 전원이 2개 있는 회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이 전류원이라고 해서 몇 암페어가 흐르는 전류원이 있을 때 여기 저항이 하나 있다. 그럼 이 도대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전압원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류원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했는데 이 두 개를 그래서 슬라이드를 딱 겹친 게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하죠. 이 중첩의 정리를 계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전압원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전류원이 되는데 각각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 전압원으로 할 때는요, 전류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는 개방하게 되고요. 전압원은 단락시킵니다. 그래서 전압원 쪽에서 봤을 때, 전류원 쪽에서 봤을 때 각각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데 전압원은 어떻게 한다? 여기는 단락하게 되고 전류원은 어떻게 한다? 개방한다. 완전히 오픈, 열어놓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답은 2번. 6번, 220V 전원에 자, 두 개의 전구 50W짜리와 60W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물어보게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계산할 수 있느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50W랑 자, 그 다음에 60W. 자, 두 개의 여러분 전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밝습니까? 어떤 게 더 밝아요? 당연히 60W짜리가 더 밝죠. 그런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무엇이 더 밝다? 작은 게 더 밝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작은 게 더 밝다. 그래서 답은 4번, 50W 전구가 더 밝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7번, 전기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7번 문제는 지금 무슨 법칙?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K, 그 다음에 I, T, 그쵸? 다른 말로 IT라고 하는 것은 Q라고도 놓을 수 있죠. 석출된 물질의 양은 전기량에 비례하고요. 전기 화학당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석출량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전기량과 화학당량 K에 비례한다라고 설명하는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8번, 공기 중에서 4마이크로페럿과 8마이크로페럿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N일 때 두 전하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두 전하 사이에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F는 공기 중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R제곱분의 여기 Q1, Q2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물어보는 게 거리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 F값 알려줬어요. 얼마라고 했냐면은 이제 F값이 7.2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막 공식 복잡하게 유도하지 말고요. 여기가 R제곱분의 Q1, Q2 각각 값이 얼마냐면은 4마이크로페럿, 8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R제곱에 얼마 넣었을 때 7.2가 되는지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쵸? 계산기로 쭉 계산해보게 되면 아마 0.2m 계산했을 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로 하나씩 그냥 숫자를 넣어보면 됩니다. 넣어보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죠. 9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쿨롬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위차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 별표를 해두셔야 됩니다. 빨리 별표 해두세요. 별표.
이 문제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2m, 4m 나올 때가 있고 1m, 2m 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P 값과 Q 값의 전위를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일단 V, P 지점에서의 전위는 얼마냐?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R분의 V인데, R분의 Q인데 R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가 2m니까 2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죠. 그래서 자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한 90V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VQ. Q 지점에서의 전위는 얼마냐? 똑같아요. 9 곱하기 10의 9제곱인데 거리가 그림 보면은 몇 미터죠? 1미터죠. 그래서 1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하게 되면 아마 이거 180V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180과 90 차이가 나니까 둘 차이는 90 차이가 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0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정전 흡입력 하게 되면은 F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식으로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말로 돼 있는 거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1번 말로 돼 있는 거를 찾아야서 옳게 돼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2, 3, 5 세 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그냥 이거는 보너스로 주는 문제죠. 두 개를 그냥 세 개를 그냥 합치면 되는 거죠.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얼마? 10 대답할 수 있습니다. 3번이죠. 12번 다음 중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걸로요. 그래서 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그 다음에 거리분의 면적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고 면적을 S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혹은 이제 거리를 D 대신에 L로도 놓을 수 있고 면적을 S 대신에 A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표현할 때만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올리는 방법은 첫 번째, 유전율이 어떤 물질을 쓴다? 유전율이 큰 물질을 쓴다. 자, 두 번째,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되죠? 면적이 큰 물질을 쓴다. 이 D, 간격은 어떻게 되죠? 간격은 작아야지 C값이 커지는 거니까 D, 간격은 좁은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전율이 크다, 면적이 크다, 간격은 좁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답이 되는 거고, 답은 그러면은 어떤 게 맞을까요? 2번, 면적이 크다. 2번이 맞는 거겠죠. 13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베리어블 콘덴서, 베리어블 커패시터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바리콘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1번이죠. 14번, 진공 중에서 1웨버의 자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여기 14번 문제죠.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석이 하나 있으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막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자속이 나가는 거죠. 이 자속이 그러면은 개수로 하게 되면 자기력선이 몇 가닥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몇 가닥인지 알 수 있나요?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우스고, 그 법칙이 바로 가우스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닥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자석일 때는 투자율 분의 그 다음에 m, 자극의 세기와 같지 않을까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율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진공의 투자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진공의 투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웨버예요? 1웨버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계산 풀면은 가닥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몇 개? 80만 개. 8 곱하기 10의 5제곱 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3번 대답하시면 돼요. 15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근데 이제 cm보다는 우리는 미터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0.1m이고 가문 S가 10회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코일 중심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 H는 자 2R 분의 NI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여기 값에서 N 몇 회 감았다고 합니까? 10회 감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I 값 전류가 얼마라고 합니까? 바로 20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 0.1m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계산하면 1000 구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 코일에 0.5A의 전류가 흐르고 축적되는 에너지가 0.2J일 때 자기 인덕턴스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커패시터,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CV 제곱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2분의 1의 L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2분의 1 LI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이미 에너지를 알려줬어요. 0.1이에요. 그래서 0.2는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얼마예요? L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I는 얼마예요? 0.5A라고 해요. 0.5의 제곱. 자, 그럼 이제 L 값 1, 2, 3, 4 보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되겠죠. 다 넣어보게 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얼마? 1.6 넣으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7번. 1000Hz에서 35민 콘덴서를 2000Hz에서 사용하면 리액턴스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XC는 2 파이 FC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0Hz에서 35옴이라고 했으니까 2000Hz 주파수가 2배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이 된다면 얼마가 될까요? 30의 반이니까 15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8번.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상전류가 30도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30도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하게 되면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앞선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 3상 220V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부하가 8 플러스 J65이면 선전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19번은 이렇게 델타 결선을 우리가 하나 딱 그릴 수가 있고, 이 델타 결선에서 지금 한 상의 부하가 8 플러스 J6이래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은 8 플러스 J6 하면 딱 뭐라고 보여요? 그냥 10옴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이 10옴일 때 선전류가 얼마냐? 여기로 가는 선전류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이 상전류의 루트 3배 하는 거죠. 그러면 I는 일단 IP,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 계산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10이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20V니까 220이에요. 대답하게 되면 이거 22A의 상전류가 나오죠. 그러면 IL 선전류. 자, 이쪽으로 가는 선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IP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22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22 루트 3 이렇게 대답할 수 있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0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은 얼마냐? 이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찌그러진 정도를 대답하는 거는 얼마? 0이죠. 정연파, 가장 좋은 사인파니까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문제 푼 것 중에서 전기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기기 문제 쭉 가볼게요. 21번. 직류 발전기 계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자는 뭐죠? N극과 S극,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죠. 자석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2번이 맞는 말이죠. 자석을 만든다. 22번. 전기자 저항이 0.1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2번 이 문제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발전기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자 여기다가 딱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전기자, 자, 이쪽이 단자 전압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기자에 있는 저항이 0.1옴이에요. 0.1옴. 그리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전기자 전류가 104A.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 만든 게 110.4V라고 해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만든 전기에서 기전력에서 결국에는 전압 강화를 빼야지 단자 전압이 될 거예요. 요거 식으로 하게 되면 V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에서 전압 강화 IARA를 뺀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110.4V라고 했고, 그 다음에 IARA 여기가 104 곱하기 0.1 하게 되면은 10.4 빼니까 이거 얼마? 100V 나오겠네요. 단자 전압 100V가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100V. 23번. 다음 중 워드 레오나드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사용되는 전동기는 워드 레어너드는 우리가 전압을 바꾸는 방법이고 이거는 타여자 방식입니다. 답은 1번. 24번.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 대한 우리가 토크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직류 직권 전동기는요.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게 이제 직권 전동기고요. 또 무슨 전동기 있어요? 분권 전동기 있죠? 분권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속도에 그냥 반비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분권이죠. 지금은 직권인데 직권에서 문제는 뭐냐면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였대요. 3분의 1로 줄이면 이거는 몇 배가 됩니까?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9배가 되겠죠. 그래서 9배 증가하게 된다. 몇 배? 9배 증가하게 된다. 답은 4번이죠. 25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리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계좌권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왼쪽에 병렬로 있는 것도 있고 전기자와 직렬로 있는 것도 있고 병렬도 있고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고 직렬도 있고 혼합되어 있으니까 복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26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철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96에서 97%. 우리가 보통 규소 강판이 한 3에서 4% 정도를 쓰니까 철은 96에서 97%가 됩니다. 27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압 변동률 계산하는 거, 백분율 계산은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여기 P가 뭐예요?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여기 Q는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죠. 이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0.8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4잖아요. 그렇죠? 4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계산합니다. 그러면 3, 8, 83에 2.4, 64에 2.4 하면 4.8%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답은 4.8%. 28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델타의 개수나 Y의 개수를 세웠을 때 홀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아요. 근데 4번은 델타가 홀수잖아요. 델타 3개, Y 하나잖아요. 그렇죠? 델타와 Y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우리가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렬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29번.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V 결선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자,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V 결선할 때는 한 대 용량의 루트 300까지 우리가 출력을 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20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3을 계산하게 된다면 이때 V 결선할 수 있는 전체 변압기 출력이 되는 거죠. 20에다 루트 3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이거 34.6 정도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30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유도전동기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요. 농형 유도전동기에 반대되는 거, 이게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죠.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측에 코일이 있는 거고 농형 유도전동기는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농형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직입기당이라든지 Y델타 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동보상기법 이런 거 다 가능한데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측에 저항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비례추입법을 이용해서 기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바로 2차 저항 기동법이죠. 답은 2번 2차 저항 기동법입니다. 이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기동보상기법, 전전압, 그 다음에 Y델타 다 1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31번 200V 50Hz 8극 15kW의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전부하 회전수가 720이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효율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자 1 빼기 슬립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슬립을 계산해야 되겠죠. 슬립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동기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 식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씩 계산해보죠. 자, 극수분의 120 곱하기 F 하게 되면 동기속도 계산할 수 있어요. 8극이라고 했고 50Hz라고 했습니다. 8극에 50Hz래요. 그럼 120 곱하기 50 하게 되면 이거 얼마? 750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동기속도가 750 상태에서 우리가 슬립 구할 수 있습니다. 750 빼기 자 회전자 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서 회전자 속도가 720이라고
필기라고 했으니까 720 계산하게 되면 아마 0.04 정도 나오게 되나요? 맞죠. 그쵸? 자, 그럼 이거 1 빼기 슬립 0.04 하게 되면은 0.96 나오게 되겠죠. 얼마? 96%가 효율이 되는 겁니다. 짠, 이게 바로 효율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32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리손. 구리손. 동손이라고 하는 거.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이 구리손이죠. 4번이 맞는 말이죠. 1차, 2차 권선에서의 저항손. 뭐라고요? 저항손. 저항에서 생기는 손실. 그게 바로 구리손이 되는 겁니다. 4번이죠. 33번. 60Hz. 이극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10%인 매분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유도전동기에서 우리가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N은 자, 이 공식에서 빼오는 겁니다. 1 빼기 슬립에다가요. 동기속도 NS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슬립이 얼마입니까? 10%라고 했으니까 0.1이죠. 1에서 0.1 빼면은 0.9가 되고요. 동기속도는 얼마일까요? 60Hz 이극이니까 여기 2분의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3600 나올 거예요. 36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3600에 90%, 3600 빼기 360 하게 되면은 3240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34번. 고압 전동기에는 철심 강판이 있다. 홈 모양은 어떠한 형태인가 물어봅니다. 이 고압이 개방형이고 그 다음에 저압이 반폐형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압 물어봤으니까 고압은 개방형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저압 물어보면 반폐형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반폐. 반만 닫혔다 이 뜻이에요. 35번 34극 60메가볼트 암페어, 역률 0.8, 60Hz, 22.9kV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kW이면 전부하 효율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발전기잖아요. 발전기에서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발전기에서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자, 이게 발전기에서 효율이에요. 출력이 2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효율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효율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계산하면 되겠죠. 출력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60메가볼트 암페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제 킬로의 단위로 우리가 한번 환산해 보죠. 그러면은 6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자, 손실이 얼마라고 했냐면 1600이 되는 거고요. 그럼 16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출력은 6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0.97 이렇게 나오겠네요. 0.97. 효율 0.8, 역률 0.8 있으니까 역률 0.8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답은 그래서 3번 97%가 됩니다. 36번 동기 임피던스 5옴인 역률 계산해야 돼요. 역률 여기다가 여러분 곱하기 0.8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동기 임피던스 5옴인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 유도기 전력이 100V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 순환 전류가 얼마큼이 되는가? 2개의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무효 순환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지금 전체 얼마입니까? 5옴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10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전력에는 100V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얼마? 10A 그러겠네요. 답은 10A 대답할 수 있겠죠. 37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교류 발전기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전압도 같아야 되죠. 크기도 같아야 되죠. 위상도 같아야 되죠. 주파수도 같아야 되죠. 뭐 기전력의 파형도 같아야 되죠. 이런 거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 동기 발전기의 용량이 같을 것. 뭐 용량이 같다. 전류가 같다. 이거는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2번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답은 2번. 38번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번에 정류기의 용도는 뭐죠? 정류기는 이 안 좋은 파형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버터죠. 인버터가 직류를 이걸 교류로 바꾸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류기 물어보는 거네요.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39번 반도체 재료로 GAP 이거 이제 인화갈륨이라고 합니다. 인화갈륨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녹색, 적색 이런 LED를 표현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반도체 구성 요소입니다. 자, 같은 금속 화합물이 쓰이며 디지털 계측기나 탁상 계산기 같은 숫자 표시에 많이 사용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 영어 약호로 하게 되면은 LED
D가 되죠. 뭐라고요? LED. 답은 4번. 40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역병렬로 접속한 거. 이거 트라이 얘기죠. 누가 봐도. 자, 다음에는 이제 설비 문제도 총 20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쭉 했는데 계산이 어떤 경우에는 많고 어떤 경우에는 좀 쉽고 이렇게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적인 그 다음에 쏟는 에너지적인 이런 측면에서 내가 시간도 많이 아끼고 싶고 에너지도 좀 많이 아끼고 싶다.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저도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효율적인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을 빼는 방법은 있죠. 극단적으로 빼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질문에 다다랐을 때는 또 명쾌하게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건강한 신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활 루틴으로 만들어지게 되듯이 이 전기 공부도 어떻게 보면 정말 쉽고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이기도 하지만 아주 쉽고 효율적인 방법까지는 가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은 없다.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그래도 내가 충분하게 시간을 한번 할애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온전하게 우리가 60점 이상 혹은 내가 장기적으로 전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평온하게 갖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아주 살 급격하게 빠지는 약을 먹는 것처럼 전기 공부도 충분하게 시간을 좀 갖고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안정적인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공부를 병행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랑도 놀아줘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개인적인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공부가 나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마음이 그래야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2회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안 되셨다면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보시죠. 앞에서부터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또 더 들으시고 자 이렇게 시간을 아마 할애하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내가 할애한 시간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여러분께 올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자, 힘내시고 마지막 설비 들어갑니다. 41번.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이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최근에 이제 전선 약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별표 치셔야 됩니다. OW, 5개용 전선이죠. 그리고 4번이 DV가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으로 맞는 거죠. 답은 3번. 42번. 다음 중 나전선 상호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몇 %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이거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보고 있어요. 얼마 이상 감소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20%라고 대답할 수 있고 자 얼마 이상 유지해야 되는가? 유지로 나오게 되면 얼마? 80%로 대답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유지로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43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 부속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로크너트, 노멀밴드, 커플링 다 금속 전선관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앵글 커넥터라고 하는 것은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의 구성 요소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44번. 금속관 공사에서 노가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클 때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링 리듀셔죠. 구멍이 클 때 사용하는 거. 45번.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 한 번만 봤던 분이라면 꼭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3번이죠.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 같다?
아니에요. 전선의 공층 단면적은 실제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공층이에요. 그냥 공개적으로 호칭하는 거지. 자, 이것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46번.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했었죠. 왜냐? 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 문제의 전체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끼우게 될 때 관 바깥 지름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 몇 배를 넣어야 되는가? 1.2배 이상 깊숙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럼 몇 퍼센트? 0.8배. 80%만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 근데 지금 문제는 단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배? 1.2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47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2종 가요 전송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곡률 반지름은 안 찌르면 몇 배인가? 원래 곡률 반지름 몇 배라고 했어요? 6배. 자, 근데 케이블 단심일 때는 몇 배? 8배. 근데 2종 가요 전송관인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하면 몇 배? 이때는 3배가 되는 거죠.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는 몇 배? 3배가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죠. 48번. 다음 중 버스 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큰 전기를 보내기 위한 전력 전송용 덕트가 버스 덕트인데, 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플로어 덕트. 플로어 덕트는 바닥에 깔리는 덕트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400V 이하의 저압에 사용되는 덕트가 바로 플로어 덕트라서 버스 덕트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이 잘못된 거예요. 49번. 1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할 때, 자, 이 몰드 안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개수는 최대 몇 개인가? 10개. 50번. 화약 저장소에서 백열전 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 나타낼 때 대지전압은 얼마인가? 화약일 때 300V. 기억하시죠? 화약일 때 300V. 무대 바로 및 오케스트라 박스 이런 데는 얼마? 그때는 400V. 51번. 일반적으로 큐비클형이라고 하면서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고, 자, 이때 많이 사용되는 빌딩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거, 이거 우리가 큐비클형.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죠? 큐비클형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폐, 쇄, 식, 배전반 이렇게 대답하죠. 폐, 쇄, 식, 배전반 대답할 수 있죠. 3번이 답이죠. 52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가 되는가? 수용률이라고 하는 건 얼마죠? 전체 설비 용량분에 얼마나 전기 최고 많이 쓸 때 용량이 비율, 이것을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정용 설비라든지 아니면 학교 뭐 이런 것들은 다 간선의 수용률은 한 70% 정도로 잡습니다. 전체 설비 용량 중에서 전기 최고 많이 쓸 때 한 70% 정도 쓸 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53번. 다음 중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접지저항. 따라해볼까요? 접지저항. 따라해보시죠. 접지저항. 접지 어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스 테스터라고 하죠. 접지 저항 어스 테스터. 절연 저항은 매거. 대답할 수 있죠. 54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되는가? 우리가 땅 깊이 매설해야 접지극의 효과가 있겠죠. 자, 얼마 이상? 0.75m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되는 겁니다. 0.75m. 답 4번. 55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건주라고 하는 것은 전주를 세우는 게 건주예요. 자, 이때 전주 넘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이걸 우리가 근가라고 합니다. 전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이 전주 밑에 딱 껴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근가 혹은 전주 버팀대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가, 전주 버팀대 답입니다. 답은 여기서 2번이죠. 56번. 고압 보안공사 시, 보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철탑의 경우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물어봅시다. 경관 얼마나 이렇게 전선 지지정관을 떼어놓을 수 있는가. 원래 철탑은요 일반적인 경우는 6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안공사, 안전을 보강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좁아져요.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400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안공사라고 했으니까 400m.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철탑의 경관, 지지물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때는 600m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57번. 다음 중 과전압 계전기의 약호는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해서 3번 OVR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뭐죠? 1번. OCR이라고 하는 건 오버 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 2번은요.
GR은 그라운드 릴레이, 지락 계전기. 4번은 UVR, 언더볼테이지 릴레이, 부족 전압 계전기 됩니다. 58번. 조명에서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입니까? 3번 광도의 단위입니다. 59번. 일반용 조명, 백열 등의 조명 기구 공사에서 실링 직접 부착에 의한 공사를 표시하는, 실링이라고 하는 건 천장이에요. 천장 등을 우리가 실링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장에다가 부착하는 거 뭐냐라고 하니까 실링이라고 하는 거. 답은 4번 CL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장에다 부착하는 펜, 이런 것들 실링 펜, 이렇게 대답합니다. 60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뭐 어쨌든 분기회로에서 다음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딱 나오면 답은 그냥 바로 나오게 되죠. 몇 미터죠? 맞아요.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분기점으로부터 차단기는 3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전기기능사 필기 2024년 몇 회? 2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 푸신 분은 조금 더 우리가 학습 양을 넓히기 위해서 1회, 그 다음에 2023년 뭐 4회, 3회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자, 이 문제 저와 함께 쭉 풀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영상을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잘 안 풀렸던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 공부하기 조금 지칠 때는요, 그냥 영상을 틀어만 놓으세요. 틀어만 놓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귀 속으로 이 공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학습이 무의식적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전기 공부가 즐겁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